안녕하십니까. 현존재쌤입니다. 오늘은 문제집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아까 썸네일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머리가 좋아지는 비문학 문제집을 하나 다루려까 해요. 제목이 본바탕 독서 문제편입니다. 이걸 근데 왜 제가 머리가 좋아지는 비문학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독서 문제를 풀 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첫째, 지문을 그대로 읽어라. 이게 그대로 읽어라가 무슨 말이냐면, 독서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인문 아니면 뭐 사회 아니면 과학 지문을 읽어도, 아이고 왜 이러니? 과학 지문을 읽어도 이 인문 사회 과학이 결국에는 설명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중간하게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글을 안 읽고 자기가 가진 상식을 가지고 푸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머리가 좋아지는 비문학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권을 다 대상으로 한 문제집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거는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을 위한 문제집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문을 제가 보통 그대로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문제에서 묻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통상 뭐 보통 지문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문제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윗글에 대한 이해를 물으면서 보통 거기에 나오는 선지는 글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안 읽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글에 있는 녀석을 그대로 비교하면서 가져오는 게 여기서 안 틀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상위권쯤에 있는 학생들이 상식이 많은 친구들 중에 어중간하게 상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시간 아끼려고 자기가 가진 상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글을 덜 읽고 그냥 문제로 바로 가면 이걸 잘 틀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본바탕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인용합니다. 뭐냐, 선지를 본문 그대로 안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선지에 대한 이해를 마친 후에 그거를 한 번 더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끔 만듭니다. 보통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과학이 제일 높다, 학생들이 과학 어렵다고 맨날 얘기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그 다음에 인문,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통계 내보면 실제는 인문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고, 사회가 그 다음에 과학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하지만 실제로 그 과학 지문에서 묻는 문제의 내용은 뭐냐면, 그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묻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선지를 본문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이 짓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선지를 본문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서 여러분의 해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원래는 어디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인문에서 그래요. 왜? 인문은 똑같이 설명문인 건 같지만, 인문은 항상 개념어가 등장하죠.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학도 개념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는 개념어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다 우리의 생활에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니면 하다못해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 교과서에라도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뭐 진짜 공부 안 하고 너무 상식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해야 나와 있는 거에 맞추고, 그러니까 글에 나와 있는 거에 맞추고 그러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보통 이제 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이죠. 그런 게 아닌 이상, 보통 나와 있는 글에 맞추기 시작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맞아요, 보통. 근데 인문 같은 경우에는 개념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고, 개념어는 보통 또 한문이잖아요.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이 실패를 한다고요. 그래서 선지를 본문 그대로 가져와도 일단 거기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한 번 더 생기고,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고, 그러면 이 선지를 본문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상황이 한 번 생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해석한 거를 선지로 내니까. 인문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는 본문 그대로 가져오겠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혹시나 인문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제까지 가면 본문 그대로 안 가져온다고요.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바탕 독서 문제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본바탕 독서 문제편 같은 경우에는 총 10회로 이루어져 있고 1회당 총 3개 지문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3개 지문은 뭐 뻔하죠. 인문 하나, 정확히는 인문예술이죠. 인문예술, 사회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이거 각 한 개씩 줍니다. 그리고 총 14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은 시간을 줄이려는 목적으로는 부적합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가 지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내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지문에 있는 거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지문에 있는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 있냐 없느냐를 따지는 선지들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추론, 해석 연습을 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줄이려는 목적보다는 이 추론 해석 연습을 통해서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본바탕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문제집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블로그에도 이거에 대한 추천을 남겨놨는데, 블로그에다 남긴 리뷰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들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일단 소개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학원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해설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해설 영상 중에 하나를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 본바탕 독서 문제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과학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학지문 하나 해석하는 걸 보시면서 이 본바탕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6번, 7번 넘어봅시다. 이거는 과학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한 인슐린의 직접 생산에 대한 거고, 7번은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쫙 읽어봐야겠는데요. 자,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호르몬인데 세포의 탄수화물 대사를 조절해서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돼지 인슐린을 사용했대요. 근데 부작용이 있었대요. 이후에 이제 인슐린 생성에 관여하는 인간 유전자가 밝혀져서 직접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유전자 재조합이란 유전자 배열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기술을 일컫는데, 이제 세포질 속에 있는 유전자를 플라스미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숙주세포에서 그런 걸 추출해가지고 일부 잘라내고 거기에 인간 인슐린 생성 유전자를 집어넣고 세포질에 다시 집어넣으면 인간 인슐린 생성 유전자를 가진 숙주세포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얘를 배양 및 증식하면 인간 인슐린이 생성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증식 속도가 되게 빨라서 생산량과 생산 속도에서 이전 방식을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생산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불순물이 없어서 부작용이 적답니다. 자, 가장 흔한 용법은 뭐냐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건데, 자, 인간 인슐린하고 동물 인슐린은 6개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성질이 있대요. 근데 덩어리진 인슐린은 작용을 못하고 이게 풀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든대요. 이런 인슐린은 30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니까 30분 전에 미리 투여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 일부를 조작하면 구조가 부분적으로 다른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걸 유사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인슐린 간에, 그러니까 일부를 바꿔가지고 인슐린 간에 서로 청력이 작용하도록 하면 덩어리를 안 이룬대요. 이런 걸 이제 초속혈성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얘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3에서 5시간가량 지속되고 최대 효과는 1시간 이내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투여해가지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용도로 사용이 된대요. 근데 아미노산 또 일부를 바꿔가지고 체내의 pH 농도에서 혈액에 잘 녹지 않는 특성을 부여하면 세포에 전달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 거를 장기형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투여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서 24시간 가까이 유지가 된대요. 이거는 공복 혈당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니까 식사와 관계없이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투여된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생산성이 높다 그랬죠. 자, 불순물에 의한 오염이 없다 그랬고, 자, 특수한 목적에 맞도록 아미노산 구조를 바꾼 인슐린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내용상 그런데 여기서 아까 지금 배열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유전자를 삽입하여 유전자 조합을 만드는 기술을 일컫는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겠죠. 자, 4번. 인간 인슐린의 아미노산 구조 및 인슐린 생성 유전자가 밝혀진 이후에 도입된 기술이다. 이것도 이게 밝혀짐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5번. 숙주세포의 염색체를 인슐린 생성 유전자와 조합하여 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숙주세포의 염색체였나요? 지금 여기 보면 숙주세포에서 플라스미드를 추출한다 그랬죠? 플라스미드죠. 염색체가 아니라. 그래서 6번은 5번이 되겠고요. 자, 7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뇨병 환자 A랑 B가 초속혈성하고 장기형 인슐린을 모두 처방받았는데 이전까지 A는 돼지 인슐린 처방받았고 B는 인간 인슐린을 투여했는데 두 환자 모두 공복 혈당을 낮추는 용도, 이게 장기형이잖아요. 아까 위에 나온 대로라면. 그래서 매일 23시에 당일 운동량을 고려하여 알맞게 투여를 한대요. A는 7시, 13시, 19시에 그리고 B는 11시, 19시에 식사를 하고 두 환자에게 혈당 상승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은 없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랬는데 A의 초속혈성 인슐린의 1일 투여 횟수가 B보다 더 많겠군. 지금 23시에 장기형을 지금 둘 다 하는 거니까 두 환자 모두 하는 거잖아요. 초속혈성 인슐린은 지금 하나, 둘, 셋. A가 더 많죠. 자, B가 7시에 지금 7시라는 얘기가 B는 안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투여하게 되면 추가로 더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겠군. 있죠. 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맞게 되는 거니까 인슐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죠. 자, A와 B가 함께 12시부터 30분간 운동을 하면 12시면 지금 A는 여기고 B는 여기죠. 두 환자 모두 저혈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군. 자, 12시부터 30분간 운동을 하면 운동하고 지금 혈당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겠는데 지금 만약 식사하지 않을 때 투여하거나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운동을 하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과가 3에서 5시간가량 지속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A는 7시에서 12시니까 A는 12시에
30분간 운동을 할 때 혈당이 A는 안 떨어지겠죠. 왜? A는 12시에 7시부터 12시까지 해가지고 이 속효성이 끝났잖아요. 근데 B는 11시에 투여를 잠깐만. 나 지금 속효성을 나 지금 이게 얘네가 속효성을 투여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식사를 하는 거네요. 당일 운동량을 고려하여 알맞게 투여한다. 라 그랬는데 얘네는 지금 속효성을 언제 먹는 거지 그러면? 식사를 하고 처방받았는데 이전까지는 돼지 인슐린, 인간 인슐린을 투여했는데 새로운 처방을 받았어. 새로운 처방은 지금 장기형만 쓰는 건가? 아니면 초속효성? 아, 지금 새로운 처방도 초속효성도 먹는 거죠. 근데 초속효성을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그러면 어차피 똑같군요. 제가 생각한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도 되는군요. 그러면 맞네. 지금 7시 식사 직전에 A가 인슐린을 초속효성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2시에는 끝났겠지, 약효가. 그러니까 그때는 30분간 운동을 해도 혈당이 안 떨어지겠죠. 왜? 지금 인슐린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A는 저혈당이 안 나타나는데 B는 11시에 먹었으니까 아직 5시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아직 인슐린의 효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겠고. 자, 4번. A와 B 모두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할 때는 이전보다 최소 30분 늦게 투여하겠군. 이거는 요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인슐린은 30분 전에 미리 투여해야 되니까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인슐린을 미리 투여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초속효성 같은 경우에는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투여해서 급격한 상승을 막는 용도로 한다 그랬으니까 기존의 인간 인슐린이나 돼지 인슐린하고 다르게 최소 30분 늦게 투여하겠죠. 그게 달라졌죠. 자, 5번. B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전에, 그러니까 19시 전에 운동을 할 예정이라면 그 전날 장기형 인슐린의 투여량을 미리 줄여두어야 줘. 안 그러면 저혈당 생기니까.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리죠. 그러니까 A는 저혈당이 안 나타나죠. 왜? 속효성 그게 7시에 먹었으니까 12시에는 그 속효성 인슐린의 시간이 끝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